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이 90% 이상의 강도로 작동했고 차가 완전히 멈춘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수사 상황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건 호텔 주차장 입구를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하며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일방통행도로에 잘못 진입한 차 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잘못 밟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에는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90% 이상의 강도로 작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는 충격이 생기면 사고 직전 5초 동안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작동 상황이 저장됩니다. 경찰은 특히 차 씨가 사고를 낸 뒤 완전히 멈춘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도로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블랙박스와 CCTV 6점, 사고 기록 장치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맡겼습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경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며 운전자와 동승자를 제외한 사고 피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급발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블랙박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엔 비명만 담겼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만한 대화는 담기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사고 원인에 대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음주도 아니고 급발진도 아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부가 싸우는 대화 내용이 블랙박스에 담겼고 그 이후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 직전 들렀던 호텔 주변 CCTV에도 그런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음성은 녹음돼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한 듯 어라고 하는 소리만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역주행한 이유를 짐작할 만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운전자 차 씨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내는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잘 듣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늦게 차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며 건강상 문제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서도 취재해봤습니다. 3년 전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대상에 올랐지만 가해 운전자는 이미 리콜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급발진 가능성 어떤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사고를 낸 차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2018년형입니다. 이 차는 지난 2021년 5월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동장치 관련 부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콜 사유에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모듈에 있는 회로기판이 정기적 합선으로 소손 가능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브레이크 관련 전자제품이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선 생길 수 있으니까 퓨즈가 용량이 작은 게 들어가서 퓨즈로 용량 큰 거로 바꿔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후 기록상 리콜을 받아 문제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 작동 안 할 수가 있다 이건 있는데 이미 리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급발진의 주요 증상인 급가속과는 거리가 있는 리콜이었습니다. 합선대가 불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도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조건하고 달라요. 사고를 낸 차는 2달 전 종합점검 때도 모든 영역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 기록장치 정밀 분석과 함께 차가 멈출 때 모습과 후미등이 켜졌는지 여부, 굉음 등을 모두 확인해야 급발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희가 최근 4년간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20건 중 단 5건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급발진 상황을 입증할 만한 대화가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등의 경우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뜯어냅니다. 2020년 12월 서울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차를 몰다 벽을 부딪혔습니다. 차에는 불이 났고 손님은 숨졌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최근 4년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 20건을 뽑아 분석해보니 15건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는 5건이 나왔는데 블랙박스 음성 등을 근거로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선 대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선 수사기관이 운전자 잘못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에선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사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운전 과실이 있다 하는 거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고 당시를 얼마나 분석해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던 끔찍한 사고였던 만큼 이런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죄로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 미국에서는 징역 6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역주행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를 지나 내달립니다. 세개 차로를 넘어 횡단보도까지 돌진했고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B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둘 다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 씨처럼 교통사고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등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많아야 3년을 더하도록 권고합니다. 차 씨가 지금 혐의대로 유죄가 선고돼도 금고 5년은 넘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 숫자를 반영하긴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대형 사건도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3인 이상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하는 규정이 좀 신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피해자 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8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도로에서 평소에도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내 표지판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 어떤지 김지윤 기자가 직접 운전해봤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가 빠져나온 호텔 지하 주차장입니다. 차단기를 통과하면 좁은 통로가 나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오면 복잡한 길이 보입니다. 바닥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들이 달려오는데 진입금지 편말은 왼쪽 멀리 보입니다. 사고 차량이 역주행한 교차로를 한눈에 보이게 촬영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시청으로 향하는 우회전 길뿐입니다. 좌회전을 해도 직진을 해도 모두 역주행입니다. 하지만 차는 세종대로 방향으로 직진을 했습니다. 이 길은 평소에도 헷갈리는 곳이었습니다. 많이 헷갈려요. 사고 많이 나요. 신호가 없어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들도 있고. 어두운 밤에는 진입금지 표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직진해버린다. 직진하면 역주행인데 우회전인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면 몰래 이게 우회전 가는 줄 알고 간 거예요. 못 된다고 간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이 대로에서는 매년 약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잦다며 이곳을 개선 대상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통사고 건수만 많다며 대책을 내놓은 게 안전지대 확대뿐이었습니다. 역주행 우려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호등 추가 설치 등 해당 구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오늘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민정 기자, 오늘도 시민들이 꽃도 편지도 많이 놓고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요. 이렇게 국화 꽃다발들과 소주, 또 바나나, 담배와 같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의 뜻을 담아서 놓고 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바로 옆에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소중한 아들, 또 최고의 남편, 자랑스러운 아빠, 마음 다해서 깊이 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는 손글씨로 된 부분도 있는데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또 보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추모하려는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이곳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시청 쪽에서 일을 하고 해서 그래서 너무 엄마 된 마음에서 너무 더 마음이 아파요. 직접.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도 그쪽 가서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아프신 곳 없이 그냥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빈소에도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왔다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슬픔을 표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고가 서울 시내에서 있었다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안타깝고 그런 시민입니다. 희생자들의 발의는 내일 새벽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민정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교통사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5시 20분쯤 택시 한 대가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들이받았습니다. 시민 한 명이 크게 다쳐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경상을 입은 한 명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응급실 주변에 서 있던 차량들도 부서졌습니다. 이 택시 운전자 술은 마시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연좌 농성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뒤편으로 농성하는 의원들이 보이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오후 3시쯤부터 이 본회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 정도씩 조를 짜서 연좌 농성을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탄핵 정치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첫 주자였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시간 반째 발언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경로설 등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도중에는 고성을 지르는 야당 의원들과의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서영교 의원님 부끄러워하세요. 민주당은 공부 좀 하세요. 네, 공부 좀 해요. 네, 어제는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특검법이 상정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특검법부터 본회의에 올라갔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최상병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예정이 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이 됐고 국회에 출석해서 대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에 의장석 앞으로 가서 왜 민주당 말만 듣고 의사 일정을 이리저리 바꾸느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자가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관례를 두고도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많고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죠.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6분 만에 민주당에서는 의원 전원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24시간 후인 내일 오후 3시 45분 이후에는요,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을 하고 그 직후에 특검법 표결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류정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본회의뿐 아니라 오늘 국방위원회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당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놓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갔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는데, 김 의원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오늘도 10분 넘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JTBC가 포착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당시 나온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취소에 항의하며 모였고, 김 의원은 직접 성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유재현 법무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신원식 장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될 것이 두려워서 그걸 핑계로 파행을. 성 위원장은 사과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봤을 땐.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이 그 정도 못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여야 합의가 돼야 취소가 되는 거죠. 간사가 없더라도. 없는데 누구하고 합의를 해요? 여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내가 간사가 없는데. 제가 지명이 우리 당에서는 지명됐잖아요. 결국 국방위는 열리지 않았고 언제 다시 열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의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대화 입수 보도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의 보도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을 살펴보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의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대화방 보도를 놓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원유착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기억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의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다음 질문이 나왔고,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흘 뒤 JTBC가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는 해당 대화방 멤버 변호사 C씨의 발언을 전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권 의원은 제2의 김만배 사건으로까지 명명했습니다. 대선 직전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녹취록을 사전 기획한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수준의 의혹 제기에 실소가 납니다. 김규현 변호사를 들먹이는데 대체 무슨 유착이 있다는 말인지 밝히십시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반박할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골프 모임 추진 사실을 보도했던 탐사보도팀의 이호딘 팀장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팀장, 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원유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저희가 민주당 때문에 이 취재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은 벌써 지난 4월에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인 이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에 인맥이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던 중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취재원을 설득한 끝에 또 다시 골프 모임이 추진했던 그 단체 대화방에 구성원 한 사람을 힘들게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 이 취재원을 상대로 한 달 넘게 묻고 답한 끝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하려고 추진했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거나 한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네,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고도 또 바로 보도에 들어간 게 아니었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화방 내용을 확인한 뒤에 대화방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임 전 사단장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골프 회동을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런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보도는 하지 않고 추가 취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여기에서 마침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 사건의 공범 이모 씨와의 관계 그리고 골프 회동 관련한 질문이 나왔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임 전 사단장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적인 궁금증이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취재를 해놨었던 골프 모임 추진 정황을 알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공개 질의를 언론으로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차례 입장을 물었고 또 골프 모임 자체는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명확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권성동 의원이 해당 대화방 내용 관련해서 기획 제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기획 제작. 하지만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화방 내용은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건이 터지기 2달 전 시점의 것들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방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식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제보자의 경우에는 현재 공수처에서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상태로 공수처에다 저희가 따로 공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화방은 최상병 사건 2달 전 일이고 이 최상병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알지 않고서야 이 기획 제작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결국 이번 사안 본질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는 지금 시점에도 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취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진 팀장이었습니다. 네,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와 사건 기록이 처음 드러났는데 사건은 알려진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경찰 대응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광일 PD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송년회. 회식을 마친 센터장 한모 씨와 직원 27살 고재영 씨가 다시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둘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고 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하고 고 씨의 머리 위로 올라탑니다.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목을 조르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이것도 부족했는지 청소기 봉을 떼어와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봉이 휘어질 때까지 때리더니 봉을 집어던지고 이번엔 채용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었고 이게 중간중간 끊어봐도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고 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에 붓기도 합니다. 이번엔 피해자의 바지와 양말을 벗긴 한 씨. 계속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폭행을 이어간 한 씨. 잠시 후 문제의 막대기를 고 씨의 몸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폭행을 계속하다 살인 도구인 막대기를 뽑아 현관에 던져놓습니다. 50분간 이뤄진 200여 차례의 일방적인 폭행. 한 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씨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7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재영 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살해 동기와 사망 경위,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 등이 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좀 경찰들이 처음에 출동했을 때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를 제기하게 됐어요.
JTBC 최강림입니다. 유족은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대응이 과연 적절했던 건지 CCTV에 담긴 당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광일 PD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고재영 씨 유족들에게 사건 전체 CCTV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준 장면은 살해 장면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갔을 때 그 살해 모습만 배속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뒤에야 전체 CCTV를 공개했습니다. CCTV를 보면 신고 19분 만에 현장에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합니다. 당시 고 씨는 이미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뒤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200여 차례 구타당했고 특히 손은 한 씨의 계속된 폭행을 막느라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엔 피가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 혈흔이 묻어있는 막대기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들이 몰랐다고 하는 게 너무 거짓말 같다라는 느낌을 세게 받았어요. 현장에 도착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고 씨의 옷으로 하반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1분 넘게 고 씨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합니다. 2분 뒤엔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마포서 경찰들은 현장을 벗어납니다. 서대문서 소속 경찰 4명은 현장에서 10분 정도 머무릅니다. 하지만 고 씨의 상태는 살피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외관상으로도 상처가 보이고 손에도 방어운이 있었고 멍도 피도 피자국도 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간 거는 말이 안 되고. 한 씨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은 고 씨의 안경을 주워 쓰러진 고 씨의 몸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특히 피가 묻은 살해 도구를 들어 촬영까지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후 한 씨는 쓰러져 있는 고 씨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 씨의 사망 시각이 4시간에서 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고 씨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경찰이 다가가서 1분 30초 이상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당연히 경찰이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뒤에 그 경찰관들이 철수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강은입니다. 쿠팡 물류 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노동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도 않고 일을 시켰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라는 이름의 문서입니다. 계약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상품을 소분, 분류하고 배송하는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해 노동자에게 작성하게 한 각서입니다. 이 각서가 문제가 되자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만 명 넘는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기사들 보러 들래 말래 그렇게 했었어요. 가입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고 대신 보험을 못 들게 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최저임금이랄지 뭐 주휴수당, 연차, 그다음에 해고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전혀 제한받지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업체에 누락한 보험료 47억 원과 과태료 2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청인 쿠팡 CLS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얼마만큼의 물량을 처리할지, 얼마만큼의 인원이 투입할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원청인 CLS가 다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쿠팡 CLS 측은 위탁업체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다며 보험 가입이 안 된 일부 업체와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지난해 상습 방화범이 술에 취해 불을 지르면서 인천 현대시장 크게 타버렸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복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오늘 다시 시장 문을 열었는데 눈비를 맞으며 버텨낸 상인들의 이야기, 이자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이 남성 때문에 수십 명의 상인들은 생계가 위험했습니다. 남성이 지나간 뒤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 트럭과 문 닫은 상가에 불을 붙인 겁니다. 곧 커진 불길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인천 현대시장 점포 212곳 가운데 55곳을 태웠습니다. 붙잡힌 방화범은 내가 왜 불을 질렀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상인들은 더 억울했습니다. 피해가 많았죠. 생선 다 죽고 전기 다 누전돼가지고. 시장 상인 30명은 못 버티고 떠났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남은 이들과 지자체는 다 탄 시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제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시장 지붕은 이렇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골목만 해도 이렇게 옛날 지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손님은 뜸하고 불안감도 남았습니다. 감지가 이제 트러스 중간에 쫙 있었던 건데 그게 다 소실돼가지고 그거 복원해야 되고. 그래도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 나가고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또 들어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고난은 예상할 수 없지만 삶은 즐깁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트럭에 실린 소들이 국회 인근에 등장했습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한우값은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데려온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소를 직접 한번 키워보고 대책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소 한 마리씩 들어간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우 사육 농민들이 소 반납 집회를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데려온 겁니다. 농민 만여 명은 오늘 소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를 예전에는 한 차를 팔아서 저 같은 경우를 한 달을 사료값을 충당했다 하면은 지금은 두 차를 팔아야 됩니다. 그만큼 소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소가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 돼 있는. 한우 한 마리를 팔 때 순 손실은 지난해 142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사료값은 매년 오르는데 한우 도매 가격은 크게 떨어진 겁니다. 30년 됐습니다. 지금 사료 자금을 안 받으면 거의 파산입니다. 파산. 저희도 생산비가 좀 적게 들어야 출하하는데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또 정부가 수입 소고기를 너무 많이 들여와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 농가 지원법 제정과 사료 가격 인하 등을 요구했습니다. 삭발식을 한 농민들은 데려온 소들을 국회에 두려고 했지만 경찰에 막혀 모형으로 대신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겐 25조 원을 투입하고 밸류업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서 역동 경제를 이루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지원 규모만 25조 원에 이릅니다. 정책자금 대출 연장 등 각종 금융 지원에 14조 원, 새출발 기금에 추가 10조 원 등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기업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주주가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을 낼 경우엔 원청 징수 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금처럼 45% 누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 증가에 대해서만 최고 25% 분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요구해온 최대 주주 주식 할증도 폐지합니다. 다만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정하거나 앞으로 10년간 오래된 청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장기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재원의 이슈는 현재 가용한 재원 내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방대한 과제만 늘어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나온 소상공인 맞춤 대책,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정부가 전기요금과 대출이자 심지어 배달료까지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김현기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자로 일해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돼요. 고깃집하고 주식점하고 치킨집하고 또 다시 고깃집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를 겪고 업종을 바꾸며 진 빚만 1억 가까이 됩니다. 낮아진 신용도로 초고금리의 개인 사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사금융권은 이미 손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수도 써본 적도 있고. 오늘 정부 대책은 어려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연장해주는 조건은 아예 없애버리고 연장 기간도 5년까지 확대합니다. 또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4.5%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폐업할 돈이 없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위해선 내년부터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늘리고 20만 원 전기료 지원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당장 생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구조적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적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가게를. 한 달에 여기가 전기세 나오면 많이 나오면 7, 80만 원 나오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현금성 지원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정부는 내년 중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배달료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는데 한편에선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시장에 맡기는 게 맞죠. 가격 결정에도 불공정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해.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보단 양질의 일자리나 연금 등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완패한 바이든 대통령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는 여론조사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지지율이 흔들리자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로 끝난 1차 TV 토론 이후 다른 후보들을 트럼프의 맞상대로 한 여론조사들이 실시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모두 여전히 트럼프에는 뒤졌지만 바이든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로이터 조사 결과 트럼프와 가상 대결에서 50%대 39%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치 참여에는 선을 그었는데도 대중적인 지지는 높았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사이에서도 바이든의 용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I don't walk as easily as I used to. But one thing that he knows is how to deliver for the American people. 바이든 캠프 측에선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는 게 토론 자체보다는 과장된 보도 때문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이날 비공개 모금 행사에서 토론을 앞두고 잇따라 해외 순방을 한 게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로가 쌓이면서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고도 했는데 오히려 약점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영상, 또 중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들의 문제 행동에 화살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에겐 이런 식의 낙인 찍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커터칼을 든 아이를 말리기 위해 친구들은 엉켰습니다. 형사 신고했어.
또 다른 아이는 욕을 하며 교감의 뺨을 때립니다. 최근 공개된 위기 학생들의 영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교사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사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비난이 집중됐습니다. 총살해야 한다. 범죄자가 될 것이 뻔하다.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전문가들, 교사와 위기 학생 모두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중재로는 이게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재가 되지 않을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료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은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문제 행동이 심해지면 전학시키는 식으로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 영상을 찍고 공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불법입니다. CCTV에 확보된 영상도 아니고 일부러 체정을 위해서 교사가 그것을 촬영하는 행위, 비밀 엄수 의무 위반하는 것에 이렇게 해당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들은 교사 판단으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문제 가정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작을 때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교사한테만 이것을 알아서 해결하라. 위기 학생들을 전담할 특수교육 학급과 학교도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행동이 나오기까지 위기 아이들의 심리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도 피해자로 아마 살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대안을 모색하고 아이들이 악마화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이렇게 품을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사회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JTBC 신진입니다. 장마철마다 불어난 강물에 야영객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는 야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건데 호우주의보도 아랑곳 않고 야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지 않냐는 저희 취재진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입니다. 남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한 공원. 차들 옆으로 텐트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강변을 걷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곳은 캠핑족들에게 차박의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진입하지 말라, 이런 진입 금지 안내판도 붙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또 차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10팀이 넘는 야영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대용 가스통을 가져와 요리를 하고 술도 마십니다. 이동식 발전기와 냉풍기까지 챙겨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땐 하천 주변 접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상식이지만 이곳 야영객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장마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위험한데 차박 많이 하신다고. 여기 강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 위험할 게 없죠.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는 안내문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 언제든 야영 자체가 금지된 곳인 겁니다. 금지 구역이라고 붙어 있던데. 아니요, 금지 구역은 아니래요. 제가 시청에 전화해봤어요. 인원이 안 들어오게끔 조용히 놀다가 가라. 그렇게 했어요. 비가 더 거세졌지만 야영은 계속됩니다. 이곳은 산사태 위기 경보에 이어서 조금 전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야영객들이 남아서 캠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물에 잠길 정도로 바닥에 물이 고였지만 일부 야영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취재진은 위험하지 않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일부 야영객들은 오히려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합니다. 부를 테니까 가지 마요. 예. 가지 마세요. 여기 유튜브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취재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영 자체가 위험하다며 이들에게 귀가를 설득하자 이번엔 술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 술 먹어가지고 술게임을 다 돌려버려요. 그렇게 호우주의보 속에 이어진 야영. 여기저기 쓰레기도 보입니다. 과자와 음료수는 물론
먹다 남은 오이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오이야, 오이. 먹다 남은 오이. 지자체들은 주기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야영객들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무단 야영객들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 차단봉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른 길을 찾고 또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야구 더그아웃 풍경이 참 싸늘합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뜨거운 순위 싸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속출하기 때문인데요. 기록상 실책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는 본헤드 플레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선민 기자가 그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2대1로 앞서가던 LG의 8회 초 공격. 원아웃 3루 찬스에서 신민재가 번트를 대자 3루 주자 박혜민이 홈으로 달리다 갑자기 멈칫합니다. 투수가 공을 잡으려다 더듬었는데 잘 달리기만 했으면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상황. 박혜민은 결국 홈에서 태그아웃 됐습니다. 이 순간 LG 더그아웃은 얼어붙었습니다. 스퀴즈 사인이 난 상황에서 박혜민이 주춤하며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염경엽 감독의 얼굴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LG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키움은 곧바로 이어진 8회 말 공격에서 3점을 추격하며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황당한 실수는 누군가에겐 숨은 기지를 발휘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기아가 0대3으로 끌려가던 3회 말 원아웃 1, 2루 상황. 풀카운트에서 기아 투수가 공을 던지자 삼성의 2루 주자 구자욱과 1루 주자 강민호는 동시에 뛰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헛스윙 삼진. 이 순간 그라운드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포수가 3루수 김도영에게 재빨리 공을 던져 구자욱이 2, 3루 사이에 갇히는가 싶었는데 이때 김도영의 선택이 화를 불렀습니다. 눈앞에 있는 구자욱을 두고 갑자기 1루에 송구한 겁니다. 아웃될 뻔한 구자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뒤늦게 포수가 공을 받아 다시 런다운에 걸렸지만 구자욱은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다운 상황에서 주자와 수비가 부딪히면 옷깃만 스쳐도 한 베이스 주어집니다. 그렇게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올 시즌 장타율 선두, 홈런 공동 2위를 달리는 김도영은 실책도 19개로 1위입니다. 기아는 다음 공격에서 솔로포로 실책을 만회한 김도영을 결국 교체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올림픽은 이겨서 메달 따는 무대기만 할까요? 누군가에겐 약속에 대해 대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로 소녀시대 윤화의 축하를 받았던 유도 정예린 선수도 그렸습니다. 정사 기자입니다. 야, 니네 나중에 막 국가대표 되고 막 그래? 네. 그럼 나중에 내가 자랑해야지. 얘네랑 같이 민박했었어. 6년 전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 뽑혀 유도부 친구들과 함께 나선 여행길. 소녀시대 윤화와 꿈을 향한 대화를 나눴던 정예린은 지난해 국가대표란 그 꿈을 넘어 아시안게임 동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이제 대표팀에서 운동하면서도 힘든 순간도 많았고 힘들 때마다 그때 혹시나 내가 나가면 기억해 주실까? 혹시나 알아봐 주실까? 체중을 감량하고 무릎 통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손꼽아 기다린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윤화의 공개 축하 덕분에 세상의 큰 관심까지 받았습니다. 제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더 후회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년 전 방송에 함께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은퇴한 지금 28 정예린은 이제야 생애 첫 올림픽과 마주합니다. 저번에 동메달 따고 축하는 받았지만 아직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꼭 메달 따서 초대 받고 싶어가지고. 못다 이룬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니들 메달 따면은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네. 메달 들고. 무료 민박. 부상 탓에 은퇴도 고민했지만 다시 매트 위에 섰습니다. 하루는 새벽 6시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쉬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 맨날 나가고 운동하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저도 야간에 나가게 되고. 간절히 꿈에 그린 파리에선 정예린의 자신 있는 업어치기와 허벅다리 기술이 펼쳐집니다. JTBC 정수입니다. 이 장면, 한 선수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남아있죠. 톡톡 튀는 개성은 논란으로 또 화제로 이어졌는데요. 롯데 황성빈 선수가 올스타전에 극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헛세 플레이, 또 3할 오픈 때 타율. 팬들은 이렇게 야구도 잘하는데 왜 올스타전에 못 가냐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오늘 팬들에겐 이 소식이 참 반가웠겠는데요. SSG 에레디아의 부상으로 올스타 투표 외야수 부문 4위였던 황성빈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황성빈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뭔가를 구입하려고 이미 온라인 주문을 넣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엔 그저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장마가 쉬어간 자리를 무더위가 꿰찼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잠시 기온이 떨어질 순 있지만 높은 습도가 열기를 가두면서 당분간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찜통더위 속 장맛비도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충남의 많게는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에도 10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최대 80mm가량의 큰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사이에 가장 집중되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50mm의 물벼락이 퍼붓겠습니다. 하천이나 지하차도는 피하고 배수구 점검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릉과 청주, 제주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29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전국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